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이른바 반국가 세력에 관련된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이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죠. 또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에게 거울 선물해 줄게, 거울 보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며칠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국가 안보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다음 화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누가 하고 있냐? 국민들은 북한 조선중앙방송 듣는 건가 싶어서 기가 막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종호 교수님, 네. 반국가 세력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야당 주장대로라면 친일 이런 여러 식민지배 정당화 이런 것들이 반국가 세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지금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이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러고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보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또 잘해야 될 게 국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임기 중에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 많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꾸로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일제의 만행을 반드시 규탄하고 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쏙 빼고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하면서 국민 항전 의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칭은 안 했지만 예. 사실상 야당 그리고 언론 그리고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한 거거든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갈라치기를 계속하겠다는 건데 갈라치기를 통해서 20%, 30% 초반에 저조한 지지율의 그런 부분을 메꾸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예. 그럴 바에는 예. 차라리 본인이 애초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야당을 인정하고 협치를 시동을 거는 것이 예. 본인의 남은 임기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울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다라는 건 이제 본인 스스로 반국가 세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되돌아보라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날을 세운 발언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대통령 발언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특정한 부분은 가짜뉴스 유포. 최근에 을지훈련, 을지연습도 시작됐으니까 국가시설 타격 등을 대응 당부하면서 나온 말이지. 이재명 대표 향한 충성 경쟁 아니라면 막말을 자중해라. 이렇게 또 국민의힘 대변인이 맞받아셨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첫 번째 저 국가 안보 관련된 대통령의 말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을지 국무회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반국가 세력은 반국가 단체를 예를 들면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 나오는 용어고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론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야당한테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일본만 예를 들죠. 갑자기 일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반국가 세력이라는 안보관에 대해서 친일 갖다 붙이는지 이해 못 하겠고요. 그런 논리라면 오부치 선언 같이 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주권을 부정한다. 독도에 대한 주권 저희가 언제 부정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드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석기 의원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도 있고요. 대공수사권을 없애지 않았잖아요. 대공수사권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현재 암약하고 있는 간첩에 대해서 국가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자 대통령이 여러 정보를 듣고 저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무슨 정보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저런 정치적인 공방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거 없이 저렇게 무작정 국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 저 말이 정치적 공세다라고 역공세를 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포함한 이른바 2기 지도부의 최고위원들 몇몇 다 친명, 찐명 아니냐. 최고위원들 발언 수위가 꽤 높다는 취지의 얘기를 저희 뉴스탑10에서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의 말도 저희가 인용해봤어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뒷담하는 걸 방송에서 전해서 그 파문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정의당의 전직 의원 박원석 의원인데 정봉주 전 의원이 떨어질 줄 몰랐다. 오늘 제 불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전당대 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급추락 그리고 이현주 의원의 최고위원 입성 이런 것도 여러 많이 해석이 나오는데 이현주 의원도 뭐 꽤 강도 높게 윤 대통령을 비판했거든요. 김근식 교수님 출연하신 김에 어제 SNS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서 정봉주를 선택하지 않고 이현주를 뽑은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취지의 말입니까?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최고위원 결정된 다음에 김민석 최고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게 집단 지성의 결과다 예. 이렇게 칭찬을 하길래 아니 저렇게 한 명도 틈바구니 주지 않고 정말 정봉주 의원 2등 하다가 6등으로 추락한 저 현실을 보면서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 1급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일색화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의 지도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집단지성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끌어내리고 이현주 올리자 이렇게 이제 제명이나 말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봉주 전 의원도 사실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통제하기 더 힘든 사실은 그 언터처블형이거든요. 같이 한번 뭐 정당 생활을 많이 했죠.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국민의당 왔다가 예. 바른미래당 같이 했다가 다시 또 전진 3.0이라고 또 자기 정당을 따로 만들다가 미래통합당 2020년에 합류했다가 그리고 국민의힘 왔다가 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간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또 그때는 또 우리 당에 와서도 처음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 저랑 제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TV 토론도 많이 싸웠어요. 아주 홍준표 캠프에 있었죠. 예, 캠프에 열심히 이현주 했죠. 최고위원이?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는 또 안철수 의원 또 당대표 캠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보를 보면 예측 불가능한 오히려 저는 정봉주 의원은 그 당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관종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현주 의원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봉주가 명팔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끌어내리면서 이현주를 올리자고 하는 그분들 그 강경 그 당원들의 그 생각이 과연 집단 지성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됩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 이현주 최고위원 의원. 직함을 제가 네네. 붙이고 뭐 관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순화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 꽤 오랜 시간 스피커로 활동했다 이렇게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별 말씀을요. 예. 그 반국가 세력 혹은 뭐 아까 이현주 의원도 뭐 조선중앙방송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울을 보라고 했는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거울을 봐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재명은 대선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한 혐의들에 관해서는 그 3년 이내에 지금 3심까지 안 끝나거든요. 10월 달에 1심이 내려져요. 2심, 3심이 2년 반이나 걸리겠습니까? 그 전에 확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위증교사는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거는 이제 대선 카드로서는 효력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호남.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하.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자마자 민주당의 뭐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혹은 중진들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까지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당이 쪼개지고 분열될 가능성 없고 체제 못 듣는다고 했는데 이미 대선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 판결된 때 흔들릴 것이다. 김근식 교수님, 네. 이 1심 유죄에 대해서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남았고 이 체제가 흔들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각이 이렇게 많이 다르네요. 지금은 1극화 또 일색화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2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너무 강고하게 지금 뭉쳐 있어서
이번 10월로 만약 예정돼 있는 이 선거법 위반하고 이중교사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정규 교수가 잘 간파했듯이 2심, 3심은 내년 안에는 사실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10월에 1심이 나오면 간단한 법리 증거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2심, 3심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납니다. 그러면 몸이 구속되거나 뭐 다시 감옥에 법정 구속될 리는 없겠지만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10월 중에 만약에 두 사건 중에서 하나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물론 흔들리지 않겠죠. 이건 뭐 정적에 대한 죽이기다. 법원도 이제는 정적 죽이기에 동참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겠지만 예. 내부에서는 분명히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 판결이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능할 수 있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내년에 2심, 3심이 확정된다는 것을 일정을 잡아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이후에 플랜 B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예.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연말 이내에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하고 또 김동연 지사의 움직임 등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뻔히 알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후보를 낼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충성 경쟁한다고 몰고 가겠습니까? 그야말로 같이 공멸하는 일인데요. 예. 저는 그래서 그 10월 이후에는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는 바로 균열이 터져나지 않지만 내부에서부터 플랜 B를 준비하는 세력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혹은 뭐 김경수 전 지사. 예. 오늘 뭐 보니까 김두관 이번에 전당대회 준비했던 김두관 전 의원도 뭐 김경수 지사 만날 거라고 하는데 김준일 대변인 물론 뭐 실제로 안 흔들 수 있는데 오늘 그 한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뭐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봐라.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을 도전할 때 그때 토론 때 갑자기 인지 능력이 확 붉어지면서 해리스로 바뀐 그런 어떤 트리거, 분기점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지금이야 다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1심에서 유죄, 10월쯤이면 뭐 결론이 날 텐데 요동에 앉힐 수가 없다는 분위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갑자기 대선 후보직을 포기하고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직을 넘겼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 TV 토론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 TV 토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권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총격 저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되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어떤 것이 그 트리거가 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그런 문제도 다르게 볼 수 있다. 특히 1심 판결이 10월에 뭐 나온다고 지금 예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어떤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말씀들 주시지만 그 반대로 무죄의 취지의 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판단은 아직은 저희가 예단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1심이 나왔다고 해서 그 1심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심도 있고요.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단일 대우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후보직뿐만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85%라는 높은 지지를 보내준 이유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차기 정권 교체의 가장 큰 가능성을 이재명 대표에게서 찾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런 그 지지가 흔들림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방점을 찍으신 것 같고 여기 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 시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혹은 민주당 뭐 400억 넘는 돈을 뭐 다시 내놔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아까 김은식 교수 말씀은 정치적인 부분이겠죠. 이게 물론 10월에 1심 선고가 대략적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9월 6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몇 주 안 남았는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 혹은 9월 30일 위진교수 혐의 때 검찰이 몇 년을 구형하느냐. 뭐 법적인 부분은 1심도 남았고 항소심 뭐 대법원 판단까지 남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또 얼마나 중대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도 아니 그럼 우리 이재명 대표 믿고 대선까지 쭉 갈 수 있느냐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 부분이 여러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